너무 당당하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도금 줄 날짜 됐으면 중도금 줘야지.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냥 Howdy guys!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돈 안 주는 발주처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갈대 같은 고객의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갑질하는 발주처, 그쵸? 그 진짜 짜증나죠. 아니면 저희는 가끔 현장에서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100원 주고 명품 사기다 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하지만 최고급 퀄리티의 명품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경험 한 번씩들 다 해보셨죠? 자, 이렇게 많은 골칫거리가 있을 수 있는 게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니 해도 그 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고 가장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한테 이런 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차라리 그냥 정보를 최대한 많이 담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한번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는요, 제가 총 2편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1편에서는요, 이렇게 돈을 안 주는 발주처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나중에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편에서는요, 그런 일이 만약에 생겼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자, 우리 공사를 할 때 비슷한 절차를 밟죠. 일단 고객한테 문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느낌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고객께서. 그러면 이제 디자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답사를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실측도 할 수 있고 견적도 제대로 된 견적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을 또 잡겠죠. 스케줄을 잡고 모든 게 확정이 되면 이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통 착공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죠. 가끔 가다가 계약금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완전 비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받고 이제 착공을 했다. 근데 공사가 계속 진행은 되는데 이거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심지어 공사가 끝났는데 잔금도 안 들어와. 그런 경우 있어요. 그쵸? 그러면 발주처에서 보통 어떤 핑계를 대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들었던 핑계는 바로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아직 결제를 못 받아서요. 저희가 결제 받는 대로 바로 입금해 드릴게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핑계는 이렇게 창의적이질 못해. 그죠? 자, 그럼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이것저것 막 시켰단 말이에요. 이모, 이것도 하나 주시고요. 저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러 계산대 이렇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월급이 안 들어와서요. 월급 들어오는 대로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거 말이 되나요? 내가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해가지고 열심히 공사를 해놨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네.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안 줘도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줘도 되는 돈이다. 내가 좀 미뤄도 괜찮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라는 인식을 머릿속에 빡 하고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야. 그쵸? 그거 어떻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걸 인식을 정확하게 심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해야 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편해. 아주 그냥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럼 돈을 빨리 줄까요? 아니죠. 안 줘요. 그쵸? 내 마음이 몹시 불편해야 돈을 빨리 주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나만 불편해하지 말고 정말 마음이 불편해야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건 바로 계약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약서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신 상태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비추. 안 돼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발주처에서 오히려 그거 계약해야 돼요. 그거 언제 또 만나서 언제 도장 찍고 언제 미팅하고 합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계약서를 써요. 지금 현장 돌아가고 막 바쁜데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 도장을 찍고 그거 뭐 일단 시작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옵니다. 시작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현장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지 말고 그때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바빠지겠으니까. 빨리 시작부터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계약서를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요즘이요. 좋은 어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서 어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계약서를 내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전송만 하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그러면 서명도 하고 동의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계약서의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뭐 너무 바쁘다 아니면 내가 도장을 찍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귀찮다라고 하시는 발주처한테는 그냥 띠리링 하고 핸드폰으로 계약서를 전송하셔서 이거 정말 바쁘신데 죄송하겠지만 동의만 눌러주세요 라고 하시면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그쵸? 이렇게 편한 세상인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무리 작은 공사여도 계약서 작성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공사인지는 우리가 써놔야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도장팀이다 하면 도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뭐 타일팀이다 하면은 타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겠죠. 뭐 전체 인테리어다라고 하면은 이게 리모델링 현장인지 뭐 신축의 현장인지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케줄에 대한 부분도 넣어야겠죠. 이제 착공일이 언젠지 또 준공일은 언젠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보수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하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무상 보수의 기준과 유상 보수의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불필요한 논쟁을 뭐 쉽게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거, 대금 지급
조항이겠죠. 얼마만큼의 계약금을 받을 것이며 언제 얼마만큼의 중도금을 받을 것이며 나머지 잔금은 언제 치러줘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계약서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공사의 성질과 뭐 스케줄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조항을 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그 계약서가 굉장히 많아요. 템플릿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뭐 하나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조항으로 조금 이렇게 수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정말 내가 갈피를 못 잡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변리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변리사나 변호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다른 영상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그래서 내가 계약서가 없다면 이거 뭐 대금을 못 받아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계약서가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내가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공사를 했으며 얼마만큼의 자재를 구매를 했고 얼마만큼의 임금이 들었다라는 거를 제가 이거를 다 증명을 해야겠죠. 그것도 정말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진짜로 이 돈을 썼네 안 썼네 뭐 왔다 갔다 하고 맞네 안 맞네 그럴 바에는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 KO 시키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정말 중요한 준비는요. 이거는 습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좀 꼼꼼하게 남겨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 답사를 갔을 때도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답사를 갔을 때 최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 공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진 몇 장으로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 가셨을 때 많은 사진 또는 영상을 찍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착공 전에도 현장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파손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공사의 진행 상황들을 정말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으로 찍고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공정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 그 공정 빼먹었잖아 아니면 자재 이만큼밖에 안 쓴 거 아니야? 라는 식의 그런 시비를 자꾸 걸 때 그때 아닌데요 하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을 내가 하는 진행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준공 후에 결과물이 어떤지를 남겨두는 게 정말 좋겠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상보수의 기준과 무상보수의 기준을 정말 간단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꼭꼭꼭 해두셔야 하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부장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진짜로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런 경우 그죠? 대금 지급이 한 달이 밀렸는데 사장님 제발 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죽겠어요. 이런 경우 중도금을 줘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사장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근데 이거 진짜로 스케줄 밀리면 큰일 나요. 정말 저희 망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는 첫 번부터 장난질이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럴 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보통 대부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마음이 너무 고우세요. 마음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거절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입니다. 내가 자선사업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된다. 노라고 정중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기분 나쁘게 거절할 필요는 없죠. 그쵸?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그쵸?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예요. 그쵸? 막 나한테 죽는 소리 하다가 나중에 완전 다른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짜증나.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는 소리에는 죽는 소리. 받고 더블로 가. 더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더블로 가.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그렇게 대처를 해요. 아, 이사님 죄송합니다. 저 중도금 날짜인데 진짜로 저희 잔금이랑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 이거 진짜로 지금 아직 결제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결제만 되면 바로 드릴 거예요. 근데 저희 이거 스케줄 밀리면 저 진짜 큰일 나요. 저 정말 잘려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사님.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진짜 해드리고 싶죠. 근데 저희도 자재비를 이제 내야 되고 임금은 다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 진짜 망해요. 진짜 큰일 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죽는 소리에는 죽는 소리로 맞받아 쳐주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당당하게 돈을 안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도금 줄 날짜 됐으면 중도금 줘야지. 근데 너무 당당해. 당신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그냥 팀을 철수시킵니다. 가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업입니다. 그쵸?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약은 동시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발주처에서는 돈을 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공사를 해주는 게 동시적으로 이행이 돼야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발주처에서 줘야 될 돈을 주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이거를 계속 이행을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사를 할 수 없으니 우리가 나중에 중도금이 들어와도 스케줄이 가능할 때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한 2달간은 스케줄이 꽉 차 있으니 다시 스케줄을 잡으려면 2달 이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도금이 입금되면 연락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팀을 딱 철수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없던 돈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결제가 됐습니다, 이사님. 다시 시작해주세요. 라고 그날 당일에 보통 해결이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발주처가 정말 돈이 없어서 안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3가지의 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당연히 발주처도 발주처지만 공사를 하는, 시공을 하는 업체의 입장도 꼭 정직하게 자재를 아끼지 않고 하자 없는 튼튼한 공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린 거 다들 아시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see ya!